여러분, 요즘 장 보러 갈 때마다 느끼시죠? 이거 지난달보다 또 올랐네? 월급은 그대로인데 계란, 우유, 휘발유 모든 게 점점 비싸집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서울도 아니고 바로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한 남자, 그가 트위터에 올리는 단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결정합니다. 그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36조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고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8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빚의 이자만 2025년 한 해 동안 1조 1,600억 달러. 미국이 국방비로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오직 빚 이자로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탄 위에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벌이는 이 미친 게임의 실체와 이게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경제학 시작합니다. 1막 트럼프의 관세 폭탄, 대통령의 장난감.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임 첫날 꺼내든 것은 바로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2월 1일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2월 10일 철간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추가했죠. 그리고 4월 2일 이날은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트럼프는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날을 광기의 날이라고 불렀죠. 왜냐고요? 이날 트럼프는 거의 모든 나라에 일괄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는 무려 60%까지 때렸거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전날까지 가장 친밀했던 동맹국 정상과 따뜻한 악수를 나눕니다. 골프도 치고 만찬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갑자기 내일부터 니네 나라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불공정 무역 바로잡기라고 하죠.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세 부과 결정에는 합리적인 경제 논리가 없거든요. 오직 대통령의 기분과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의 이익이 최우선일 뿐입니다. 트럼프에게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박의 도구이자 정치적 쇼의 무대입니다. 실제로 그는 무역법 232조, 301조를 무자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32조가 뭐냐고요? 국가 안보라는 명분만 있으면 대통령 재량으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너무 잘 나간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연합의 친환경 산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보복 관세가 발동됩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은 지금 계획이라는 단어를 잊었습니다. CEO들은 기술 개발 대신 백악관 비위를 맞추는 법을 공부하고 생산 라인을 돌리는 대신 관세 회피 지역을 찾아 전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2025년 상반기 삼성은 텍사스 공장에 추가로 20조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입니다. 왜냐고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트럼프가 미국 기업을 살리겠다며 올린 이 관세, 실제로는 누구의 돈을 털고 있을까요? 정답은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보기 호황의 함정, 주가 대박 vs 생활고 폭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에게 제시하는 미국 경제 성적표는 놀랍도록 화려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25년 11월 현재 44,000포인트를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실업률은 4.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보며 말합니다. 봐라, 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건 마치 화려한 금박으로 도금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같습니다. 겉은 번쩍번쩍한데 안은 금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K자 양극화에 심합니다. K자의 위쪽을 볼까요? AI, 군수,
에너지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수혜를 입은 소수의 빅테크 및 제조업 기업들이 막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록히드 마틴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전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 주식을 보유한 부유층은 자산 증식의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K자의 아래쪽은요, 문제는 대부분의 서민입니다.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결국 미국 기업들이 수입하는 원자재와 부품의 가격 인상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죠. 예일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가정은 연간 평균 1,7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230만 원입니다. 미국 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올린 관세가 사실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털고 있는 겁니다. 이미 높은 금리와 주거 비용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관세로 인한 추가적인 트럼프 물가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여전히 연 3% 후반대를 기록하며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미국 경제는 36조 달러의 국채와 수십 년 만에 고금리라는 폭탄을 등에 짊어지고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불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막 36조 달러 빚더미와 연준 길들이기. 자, 이제 이 폭풍의 심장부로 들어가 봅시다. 바로 달러의 역설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것입니다. 미국이 사상 최악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도 왜 달러는 여전히 킹달러라고 불리며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달러의 심장을 어떻게 쥐고 흔들려 하는가? 미국과 부채 36조 달러 시대, 이자 지옥의 시작.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짊어진 빚, 즉 국가 부채는 2025년 11월 현재 36조 2천억 달러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빚이 6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매달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간다면?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정확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GDP는 약 28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빚은 36조 달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 육박합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금리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초저금리 시대, 거의 0%에 가까웠죠.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빚의 이자가 늘어나죠. 미국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1조 1,600억 달러를 오로지 이자로만 내야 합니다. 이건 미국 국방비 8,80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군대를 유지하는 것보다 빚 이자를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걷어서 사회 인프라를 깔거나 교육에 써야 할 돈인데 이 돈이 아무런 생산성 없이 채권자들의 배만 불리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은 마치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무너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흙을 퍼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수조 달러의 국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가장 근본적인 독약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안 망해요? 이렇게 빚이 많으면 진작에 망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진작에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축통화라는 특권이죠. 전 세계 무역의 약 60%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국제거래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달러를 보유해야 하고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무한정 빚을 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이 영원할까요? 트럼프는 지금 이 특권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냥감, 연준 길들이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단 하나의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연준 의장은 독립된 경제 수장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방해하는 불복종하는 관료에 불과합니다. 현재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입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인물이지만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며 독립성을 지키려 했죠. 트럼프는 파월을 향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적시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그는 늦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금리를 최대한 낮춰서 미국 정부가 짊어진 36조 달러 빚의 이자 부담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식시장을 띄워 자신의 경제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을 협박해서 자기 팀에게만 페널티킥을 주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그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을 압박하며 연준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임명하려 합니다. 실제로 2025년 초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 고문이었던 스티븐 밀러를 연준 이사로 지명하려 했습니다. 밀러는 연준이 너무 독립적이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 트럼프가 연준 길들이기에 성공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환호할지 모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고 주식시장은 화랑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그 대가는 훨씬 더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달러의 역습, 신뢰 상실과 탈달러리화. 달러가 왜 전 세계 기축통화일까요?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달러는 안전하다. 미국은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원칙을 지킨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준을 압박하고 무한정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생각할 겁니다. 더 이상 이 돈을 믿고 보관할 수 없겠다. 이것이 바로 디달러리화, 즉 탈달러리화입니다. 실제로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6월 미국과의 50년 석유달러 협정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우디는 석유를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 유로화로도 받겠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무역의 95% 이상을 자국 통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체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1,037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2022년을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왜 금을 사들일까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요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블랙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는 폭등하며 미국은 더 이상 싸게 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최악의 시나리오, 기업 부채의 연쇄 폭발. 게다가 이 고금리 상황은 36조 달러 국가 부채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저금리 환경에서 빚으로 연명하던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만기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빈 사무실이 넘치는데 대출 이자만 수직 상승했으니 건물주들이 버틸 재간이 없죠. 2024년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약 1조 5천억 달러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건물주들은 새로운 조건으로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금리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 충격은 고스란히 미국의 지역은행들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기억나시죠? 한순간에 망한 그 은행 말입니다. 지금 미국 지역은행권에선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금융부실이 조용히 골마하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미국 지역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약 2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문제를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마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 마법이 달러의 신뢰도를 무너뜨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시대 2.0의 미국 경제는
빚 폭탄에 뇌관을 쥐고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막, 동맹국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해체. 자,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봅시다. 트럼프의 이 금융 도박이 미국 내부를 넘어 전 세계, 특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메가톤급 충격을 던지고 있는지 말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2.0은 단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동맹국들에게까지 관세 폭탄을 던지며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를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동맹국의 배신, 즉 친구에게도 관세를 묻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호혜적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하청업체와 같죠. 만약 동맹국이 미국보다 무역에서 이득을 본다면 그는 그것을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그날, 그는 거의 모든 나라에 일괄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 25% 관세 가능성 경고. 물론 7월 발표된 15% 수정 관세가 적용 중입니다만 이건 마치 수십 년 동안 믿고 함께 밥을 먹던 친구가 갑자기 밥값을 내라면 당신의 지갑을 억지로 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측 가능했던 규칙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결정 하나로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철강 산업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연간 약 80만 대를 판매합니다. 만약 고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으라는 노골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죠. 실제로 현대차는 2025년 10월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에 추가로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애리조나에 56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유럽연합 역시 환경 규제나 디지털세 등의 명목으로 보복관세를 얻어맞으며 수십 년간 쌓아올린 대미 무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떨고 있고 프랑스의 명품 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WTO, 즉 세계무역기구 같은 기존의 국제무역 질서가 휴지 조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법보다 미국의 힘이 우선하는 힘의 논리가 무역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관계 있습니다. 엄청나게요. 여러분이 다음 달에 사려던 아이폰, 그 가격이 바로 이 트럼프의 결정 때문에 10만 원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는 현대차, 그 가격도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 투자한 수조 원의 비용을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먹는 과자, 입는 옷, 쓰는 전자제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오를 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단층선과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강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동맹국들에게도 너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만들되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넘어선 메이드 인 트럼프 공급망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는 거대한 단층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US 블록, 즉 미국 현지 생산이나 미국이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 넌 US 블록, 즉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미국 시스템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생존하려는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겪는 딜레마는 바로 이 단층선 위에서 발생합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엉뚱한 퍼테어 정책으로 그 투자가 무의미해질까 두려움에 떱니다. 동시에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서 배제되면 미래 성장의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은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여전히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죠. 만약 미국이 중국에서 만든 삼성 제품은 미국에 수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삼성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공급망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시겠죠?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기업들은 지금 생산 효율성이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오직 정치적 생존을 위한 이중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을 폭증시키고 결국 전 세계 소비자들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최고의 승자는 없다. 모두가 패배하는 치킨 게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무역 전쟁을 이기는 게임이라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모두가 패배하는 치킨 게임이라고 경고합니다. 관세는 결국 세금입니다. 그 세금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그 물건을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실행될 경우 미국 GDP는 0.51%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2025년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무역 긴장 고조가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올리는 모든 관세는 결국 미국 내부의 물가를 올리고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을 끄는 행위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거대한 정글에서 가장 힘센 사자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주변의 모든 나무와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는 일시적으로 만족할진 모르나 결국 정글 전체가 황폐해지면 사자 역시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절망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 경제가 이 경랑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막, 한국 경제의 초현실적 생존 전략. 우리는 1막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 2막에서 36조 달러 빚 폭탄과 연준 길들이기, 그리고 3막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해체라는 세 가지 거대한 격변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이 모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경랑의 바다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생존이 우선인 초현실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로 도약할 것인가?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거나 반드시 취해야 할 트럼프 시대의 생존 전략을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전략 1. 현지화, 그 이상의 정치적 자립. 트럼프 시대의 최대 압박은 명확합니다. 미국 시장에 팔고 싶다면 미국 땅에서 만들어라. 이 압박은 이미 한국 기업들에게 수십조 원의 투자를 강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약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착공했고 2026년 가동 예정이죠.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총 106억 달러, 약 14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2025년 1월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퀸크릭에 56억 달러, 약 7.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에테 39억 달러, 약 5.2조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 모든 투자의 총합은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현지화를 넘어선 정치적 자립의 의미를 가집니다. 투자 목적의 변화. 과거의 현지 투자는 인건비 절감이나 물류 효율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투자는 오직 관세 회피와 정치적 보호 장벽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완벽한 독립 공급망. 기업들은 미국 공장 내에서 핵심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 독립형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메타플랜트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배터리도 현지에서 조달합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인근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거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는 알라바마에 철강 가공 공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어떤 규제나 관세 카드를 꺼내도 흔들리지 않는 방패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인지를 잡히지 않기 위해 투자를 통해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전략이 실제로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상반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극찬하며 한국은 위대한 파트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미국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이게 바로 돈으로 정치적 보호막을 사는 겁니다. 전략 2. 중국 이탈과 대체 시장 다변화의 이중 플레이. 트럼프의 정책은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잔혹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이 두 시장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과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2위 수출국입니다. 2024년 기준 약 1,150억 달러치를 수출했죠. 중국은 한국의 1위 수출국입니다. 약 1,240억 달러치를 수출했습니다. 이 두 시장을 합치면 한국 전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양쪽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중 플레이를 펼쳐야 합니다. 대미 공급망은 완전히 분리. 미국으로 가는 고성능 반도체나 첨단 소재는 중국산 부품을 최대한 배제하고 미국 정부가 안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첨단 반도체는 중국 공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이나 미국 현지에서만 생산합니다. 대중 전략의 전환. 중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과의 경쟁이 없는 내수형, 특화형 제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이나 중국 내수 시장에 특화된 소비재 및 서비스로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예를 들어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화장품 브랜드 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건 미국과 관계없는 순수 내수 비즈니스죠. 대체 시장의 확보. 미국과 중국 외에 베트남, 인도, 중동 등 새로운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강화하고 교역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25년에 걸쳐 인도, UAE,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인구 14억이라는 거대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1위입니다. 현대차도 인도와 자동차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트럼프 리스크를 희석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략 3. 초격차 기술과 협상 역량의 극대화. 결국 트럼프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초격차 기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도 미국이 당장 만들 수 없는 핵심 기술이나 부품을 가진 나라에게는 함부로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렵죠. 그들이 스스로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진 첨단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은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K하이닉스 없이 AI 혁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가진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3사의 점유율은 약 55%입니다. 미국은 한국 배터리 없이 전기차 전환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조선.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초격차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외교 및 협상 역량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을 저청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그의 협상 스타일을 완벽히 파악하고 주고받기, 딜을 통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정치 외교적 역량을 극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적 성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국 기업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 같은 고차원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산 LNG를 더 많이 수입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는 대신 한국 자동차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식의 거래 말이죠. 마무리. 위기를 널어 뉴노멀을 준비하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트럼프 시대 2.0의 미국 경제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 36조 달러의 빚더미, 해체되는 글로벌 질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증명해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기회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은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삼성과 현대는 오히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이 강제된 격변 속에서 현지화와 공급망 독립이라는 초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우리는 미국 블록과 비미국 블록 모두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강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말이죠. 지금은 경제의 뉴노멀을 넘어 뉴 익스트림의 시대입니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치밀한 전략만이 이 경랑의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도약하는 한국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의 작은 나침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또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